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신우 때문에 이혼하게 생긴 30대 여자입니다. 저랑 나이 차가 얼마 나는 것도 아닌데 그 나이 먹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신우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신우도 문제지만 신우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따끔하게 못하는 시댁 식구들이 더 문제고 답이 없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은 그 중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 중요할 때 가서는 가족들을 우선시하는 게 별 다를 것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가족들 품에 돌려주려고요. 이렇게 제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된 건 이혼을 하겠다는 제 생각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 건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7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연봉만 두고 보자면 제 벌이가 훨씬 좋았어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데 만나면서 보니 남편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나이도 나이다 보니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넌지시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분위기를 풍겨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동료 직원들 중에 공무원 배우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년이라고 은퇴할 나이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할 수나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공무원 배우자가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잘릴 일도 없고 혜택도 많고 장점이 많다면서요. 결혼 초반에는 대기업 넉넉한 연봉으로 편하게 생활하고 노후에는 공무원 배우자 덕보면서 연금도 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꼭 성별이 남녀 반대라고 해서 제가 공무원 남편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난 뒤부터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왜 사람들이 결혼은 둘이서만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사실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부터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요. 남편이 당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멀끔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3주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 예약해서 간다는 바버샵 가서 머리도 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사는데 그렇게 쪼들린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자고 이야기 나오고 돈을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서로의 재정 상황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와중에 고작 4천만 원 모아놓고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할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소위들 말하는 시댁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간 모은 돈으로 고깃집을 하나 여셨다는데 그게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폭삭 망해버렸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도 그나마 하고 계시던 소일거리 하던 거 그만두고 아버님 따라서 같이 하게 되었던 건데 그렇게 사업이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그래도 2년 동안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다시 남 밑에 들어가서 꾸준히 일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다 하고 시아버지도 그간 회사 생활하면서 관리직 일만 해오셨는데 남 밑에서 굽신거리며 일하기 싫다고 똑같이 고집을 부리셨다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친척분 도움으로 동네에 작게 식당 하나를 열게 되었는데 그나마 그걸로 빌린 돈 갚으면서 두 분 입에 풀칠할 만큼은 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몽땅 날려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두 분 입장에서는 당장 당신들 벌이로 생활하는 것보다 그 돈을 저금을 해서 혹시나 생길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 뒤로부터 신우를 포함한 네 가족이 남편이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공무원 월급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째서 나랑 동갑인 신우까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딱한 상황이 이해는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었지요. 집안 형편 어려운 거랑 나랑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자기 돈으로 내 가족이 살아온 게 벌써 몇 년이다 하면서 더는 지긋지긋해서 대들보 노릇을 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족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냐고. 허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적어도 남편이 아무리 가족들이라지만 자기 미래까지 포기해가면서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집안 대들보 노릇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생활이 많이 안정될 테고 돈은 돈대로 금방 모을 수 있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들, 나아가선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들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냥 넘어가긴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친정 상황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처럼 제가 집안에 대들보 노릇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도 언젠가부터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차이기도 했지요. 시부모님이 벌이가 아예 없어서 대들보 노릇하는 남편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결혼할 때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도 뭐 하나 지원받을 생각 없었는데 똑같이 시댁에서 지원 하나 안 받고 결혼해서 그 후에 양가에 공평하게 똑같이 용돈 겸 해서 50만 원 정도씩 드리면 별 문제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아예 가족들을 등지고 살 생각으로 저한테 청혼까지 했던 남편은 오히려 결혼도 하고 생활비조로 50만 원씩 양가 부모님께 드리자는 말에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모아놓은 돈 4천을 가지고 결혼 비용과 혼수를 해결했고 저는 그동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에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해결했어요. 다행스럽게 시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기둥을 뽑아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걱정이 많았는데 시부모님 또한 그간 남편한테만 기대서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자식인 남편한테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 가서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일단 노후 자금부터 넉넉히 모아놓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돈으로 생활했던 거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다는 건 알고 계시던 눈치시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 기둥을 뽑아가고 나서도 매달 기둥값으로 50만 원씩 보낸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저를 미워할 이유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드리기로 했던 50만 원도 그만 드리라고 하진 않을까, 제 눈치를 보시는 건가 싶을 만큼 저를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시댁 기둥 노릇을 하고 살았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우가 왜 그 나이 먹도록 지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어야 했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었다 보니 당연히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고 있겠구나. 신우 또한 벌이의 일부를 집에 보태고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며 지 오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지 용돈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신우를 집들이 한다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 일이었지요. 한참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신우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한테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25일로부터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 용돈을 안 보내줬다고. 자기 이번 달 용돈은 왜 안 주냐면서요. 그동안 톡을 보내도 싶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그날 물어본다고 하는 게 뻔뻔한 걸 떠나서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신우가 제 앞에서 직접 용돈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는지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용돈은 못 주니까 너도 알바를 구하던지 직장을 구하던지 해서 필요한 돈은 직접 벌어서 쓰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말도 없이 돈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버거지를 치더라고요. 자기도 생활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상의 한마디 없이 내리면 어떡하냐면서요. 구경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어이없는 광경이 처음엔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이미 남편이 시댁에 기둥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그걸 알고 결혼을 했으니 신우한테까지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는 건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오히려 신우가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게 남편이 결혼 전에 나랑 약속한 걸 잘 지키고 있구나 싶었죠. 34 나이 먹고 직장도 없이 부모님 돈도 아니고 지 오빠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할 따름이었죠. 남편이 신우한테 이젠 네 앞가림은 네가 스스로 해야지 않겠냐고 한마디 하는 말에 신우가 비명에 가까운 괴성을 빽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그저 재미있을 뿐이었지요. 시부모님도 나서서 남편 말에 힘을 실어주셨지요. 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가족들한테 신세만 질 생각이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한마디 보태면서요.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마 더 어렸더라면 그냥 언니가 동생 도와주는 기분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돈 10만 원 정도 쥐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나이도 똑같은데 그런 오지랖도 부릴 필요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우도 앞만 졸라봐야 뭐 바뀌는 건 없겠구나 싶었는지 몇 분 정도 혼자 땡깡만 부리다가 그러다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기 싫다고 먼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가면서 제가 아주 미워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저를 노려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표정이 마치 너 때문에 내 돈줄이 끊겼다 하는 원망 가득한 표정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상황이 어이없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별일 없겠구나 싶었고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크나큰 오산이었어요. 신우와의 첫 단추가 어긋난 만큼 신우가 저희랑 왕래를 하면서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또한 억지로 신우랑 잘 지내보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냥 모르는 척 지냈지요. 그런데 그나마 신경이라도 썼어야 했나 싶을 만큼 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어떡하냐면서 신우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끊는다고 통보한 그날 온갖 가지 행패를 부리며 난리법석을 떨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우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혼자 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 앉아서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신우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나도 났구나 싶은 생각이 대번에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 생각도 안 날 만큼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간 신우가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도 보증서 줄 사람도 없는 신우가 무슨 방법으로 돈을 빌렸겠나요? 인터넷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빌려준다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뉴스로만 접했던 불법 대출이었던 건 신우도 나중 가서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쪽에서도 신우에 대한 신용이 없으니까 소액만 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신우가 50만 원을 처음 빌렸고 하루에 10,000원씩 갚아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요. 신우 입장에서는 하루 10,000원이면 못 갚을 것도 없다 생각했고 일단 급한 생활비부터 마련하고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일당 주는 일 몇 번 나갔다 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실제로 신우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면서 4일 정도 일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렇게 한 40만 원쯤 갚았을까 그쪽에서 신우한테 따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은 신우가 처음이라며 신용이 생긴 만큼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요. 액수는 300만 원 정도고 똑같이 하루에 10,000원씩만 갚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때쯤 신우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애 만에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는데 그거 같이 다녀오고 싶어서 신우가 앞뒤 생각 안 하고 추가로 돈을 또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신우가 이따금씩 일용직이라도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걸 보고 불법 대출에 손을 댔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오히려 인생 처음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는 신우가 대견스럽기까지 했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는 해외여행까지 다녀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불법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신우한테 하루에 10,000원씩 받자고 돈을 빌려줬던 게 아니었다는 데 있었지요. 그쪽에서 지난달부터 신우한테 독촉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우가 매일같이 갚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는데 그쪽에서 그건 우리가 돈을 빌려준 대여료지, 원금이랑 이자는 포함되지도 않은 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갚아나가는, 어떻게 보면 급전이 필요했던 신우한테 몹시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던 상환 방법이 실은 이자랑 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매일같이 버리는 돈이었다는 거죠. 신우 딴에는 50만 원 처음 빌렸을 때 그렇게 하루에 10,000원씩 갚아서 50일이면 끝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갚기도 전에 300만 원을 추가로 또 빌리기까지 했으니 그렇게 신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이자가 불어나 신우가 갚아야 할 돈이 반년 사이에 2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며 신우한테 빨랑 내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그 뒤로부터는 일용직도 매일 나가기 시작했지만 하루에 1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서 그 돈을 갚아도 오히려 갚을 돈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요. 결국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한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신우가 혼자 힘으로 500만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돈이 2,500만 원으로 더 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들 선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으니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오셨던 거였죠. 남편도 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이 어디 있냐고, 딱 봐도 불법인데 안 갚으면 그만이라고. 보아하니 여태 갚은 돈이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데 적당히 안 갚고 버티다 보면 거기서도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말을 듣고 그러냐고 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구석에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신우가 절대로 그래선 안 될 일이라며 눈물 콧물을 짜기 시작하더니 대신 그 돈 좀 갚아달라고 저희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싹싹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법이 그런데 지들이 무슨 수가 있겠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신우를 달래줬는데 신우가 지금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며 또 시부모님한테도 말 못한 이야기를 그제서야 꺼내더군요. 사실 맨 처음 50만 원을 빌릴 때 그쪽에서 신우한테 우리가 당신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고, 그냥은 못 빌려주겠네 어쩌네 하면서 그쪽에서 지들이 신우를 믿게 만들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네요. 신우는 처음에 보증인 세우는 느낌으로 시부모님 가게랑 저희들 일터를 알려줬다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 게 필요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며 신우한테 사진 몇 장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냥 셀카 몇 장이면 이렇게 말도 안 하죠. 신우의 얼굴이 찍힌 신분증 사진부터 시작해서 차마 여기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말도 안 되는 사진들 몇 장을 말입니다. 돈만 갚으면 바로 지워줄 사진들이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신우는 반신반의하다가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지워준다고 하니까 그 사진을 아무 의심도 없이 찍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우는 그쪽에 엄청난 약점을 잡힌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신우도 신우 나름대로 돈을 안 갚고 어떻게 잘 넘어갈 방법을 모색했나 본데 불법 대출은 안 갚아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쪽에서 남이 돈 빌려 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며 돈 똑바로 안 갚으면 가지고 있는 신우의 사진들을 다 풀어버리겠다고 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부모님 가게를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질 않나. 시부모님 가게 앞에 사람들 풀어서 오는 손님들마다 이 집 딸 자식이라고 사진을 뿌리겠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신우가 불법 사채꾼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데 그쪽에서는 신고할 테면 한번 해보라고. 너같이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안 잡힌 거 보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느냐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그날이 바로 네 인생 망하는 날이 될 거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뒷목을 잡고 거의 졸도를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자기 인생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남편도 제 얼굴만 쳐다보며 난감한 기색만 보여주고 있고 시아버지도 이러는 순간에도 오늘이 지나면
오늘 하루만큼 이자가 더 붙지 않겠냐면서 그 돈은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갚아줄 테니 당장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오시더군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날 저희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 모아놓은 돈을 털어서 그 돈을 갚아줬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뿌린 씨앗이니 신우 사진 때문에 망가질 신우 인생은 그렇다 쳐도 시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와 해코지하고 몹쓸 짓을 하게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이나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갚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시부모님은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며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신우도 그때만큼은 자기 인생이 걸려있던 일이다 보니 저한테 앞으로는 똑바로 살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돈 갚아준 걸로 생색낼 생각은 없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저를 무슨 조금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그 부탁 들어주는 호구로 받는가 봐요. 일단 그 돈은 제가 내준 게 아니라 엄연히 빌려준 돈이었어요. 신우한테 돈을 빌려줬던 그 범죄자들처럼 하루에 몇십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붙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 돈은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했을 때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왜 갚아주시냐고 그 돈은 신우가 직접 벌어서 저한테 갚도록 해달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암만 정신을 차렸다고 한들 건실하게 일해서 그 돈을 갚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혹할지라도 시부모님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돈을 갚겠다고 꺼낸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시부모님한테 엄청 크게 실망을 했어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조로 보내드리는 돈 5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걸 5년 동안 안 받을 테니 돈은 벌써 갚은 걸로 치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안 받으면 그 돈이 3천이라고 제가 갚아준 돈 2,500에 이자 500 해서 3천이면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주는 거 아니겠냐시면서 말이죠. 그런 계산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저를 남편은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어요. 우리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서 시부모님이 그 돈을 모아서 우리한테 갚는 거나 시부모님이 그 돈을 안 받고 돈 갚은 셈 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계산상으로는 남편 말이 틀린 건 없지만 애초에 그런 식으로 돈을 갚겠다고 저희들 도움을 요청해 온 거라는 생각만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생활비 매달 드리던 건 그대로 드리겠다고 대신 돈을 갚는 건 시부모님이 아니라 신우였으면 좋겠다고요. 애초에 신우 돈을 해준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대신 갚아주실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고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우도 결국 제 돈을 갚기 위해 알바던 직장이던 구하게 되지 않겠냐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신우한테도 다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죠.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네가 뭔데 내 딸을 나아가선 당신을 가르치려 드냐며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말인즉슨 신우나 저나 나이가 똑같은데 좋은 회사 좀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더 잘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한마디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저는 어머님이 갚아주는 돈 받을 생각이 없다고 저렇게 했다가 신우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냐? 신우가 직장을 구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저도 신우를 도와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갚는 건 신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어요. 신우야 돈 갚아주는 순간에만 저한테 고맙다고 했지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요구르트 한 줄 사오는 법 없이 지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취직하란다고 해서 신우 직장이 단번에 구해질 일은 없었지요. 그간 불법 대출 갚는다고 나갔던 것도 일용직이지 정규직은 아니었으니까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분증 사진까지 찍어주며 약정까지 잡혀가며 빌린 돈은 일용직을 나가서라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애를 쓰더니 정작 저한테 갚아야 할 돈은 세워라 내워라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시켜서 신우한테 언제 갚을 건지 물어나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우는 그럴 때마다 직장이 잡혀야 돈을 갚던가 말던가 하지 않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나마 자기 생활비는 한 달에 일용직 서너 번 나가서 벌어다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다행이지 않냐며 저보고 참으라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동안 신우한테는 1,000원 한 장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지난 어버이날 또 신우랑 한바탕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신우까지 같이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한창인 가운데 신우가 넌지시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떤 회사 이름을 대면서 그 회사 아느냐고요. 저희 회사랑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이름이었는데 그건 왜 묻느냐고 신우한테 되물었죠. 그랬더니 신우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일도 아주 편하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도 엄청 많이 준다는데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테니 자기가 합격할 수 있게 힘 좀 써달라는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밥 먹다 말고 입안에 있는 걸 전부 뿜어내버릴 뻔했어요. 입안에 있는 거 겨우 삼켜내고 신우한테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다고. 그 회사가 저희 회사가 주는 일감 때문에 굴러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말인즉슨 저희 회사가 원청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입김 좀 넣어주면 그 회사에서 자기를 채용하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설마 진심으로 그게 그렇게 될 줄 알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따졌더니 신우가 저한테 대기업 다닌다고 기대했더니 별것도 없네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신우 말에 한마디 보태더군요.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당장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조금 성의가 없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혹시 아냐고 그렇게 해서 신우가 그 회사에 취직만 한다면 네 돈 갚아주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냐고 한마디 하는데 저게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빈정거리는 건가 구분도 가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장 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 그룹 회장님이 부탁해도 그 회사에 신우가 취직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마디 딱 잘라 말했죠. 신우가 관련 업계에서 경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에이스일지라도 직접 스카웃 제안을 받으면 받았지.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청탁받았다가 걸리면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길 만큼 큰일인 거 모르시냐고 그런 식으로 꼼수 부리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이력서의 맞춤법이나 똑바로 확인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말았죠. 그랬더니 그날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뭐 말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결국에 가서는 지 가족들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공무원 연줄로 신우 취직 자리나 어떻게 알아보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괜히 그랬다가 걸리면 골치 아프다며 한 발 빼는 걸 보니 어이가 다 없었습니다. 나라고 뭐 얼마나 철밥통이라서 일개 직원이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겠냐고요. 신우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과도 다툼이 생기게 되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신우한테 따로 빚독촉을 했던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신우가 직장을 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게 원상복귀되고 지금은 제가 냉정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가선 시부모님 또한 저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찾아오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로 결국 저는 이 집구석과는 더는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시부모님이 또 한 번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지난번 일로 시부모님이 신우까지 대동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기만 하면 좋은 일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다른 것보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어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신우가 드디어 자립할 결심을 한 것 같다며 창업자금 7천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좀 융통해달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말을 끝까지 들을 것도 없이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저희가 뭐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맡긴 돈 찾아가듯이 대뜸 돈을 해달란다고 해서 저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들어보지도 않고 대번에 거절을 할 수가 있냐며 서운하다는 겁니다. 창업자금이 7천만 원이라고 하니 뭐 소자본 창업 체인점 같은 거 하겠거니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 좋은 곳 찾아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열 생각이라고 하네요.
무인이라고 해서 물론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끝까지 지가 직접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신우도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리고 그걸 해주겠다고 아들내외 찾아와서 돈 좀 해달라는 시부모님도 참 대단하다 싶었고요. 저는 당연히 그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우가 한마디 하더군요. 대기업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지 말라고요. 7천만 원이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생색을 내느냐며 한 소리 하길래 신우한테 7천만 원이 그렇게 우스우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벌어서 모아가지고 가게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아직 나한테 2,500만 원 빚이 있는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우습다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인데 여지껏 1,000원 한 장 나한테 갚은 거 없지 않냐고도 한마디 해줬네요. 신우랑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면서 신우를 뜯어말리더니 그래도 상황이 이런데 또 한 번 돈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게 가게 차리면 달에 100만 원은 들어온다더라고. 실은 그 돈은 고스란히 저한테 주고 신우는 신우대로 또 직장을 구하게 할 생각이랍니다. 신우가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흠칫 놀라는 꼴을 보니 가게 차리고 자기는 따로 가게 관리하면서 일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꼴을 보아하니 창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 또한 신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백방으로 알아봤구나 싶은 게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무인점포 차려서 편하게 돈 벌어서 살 생각이었나 본데 실상은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신우도 가게 차리는 일에 흥미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네 생색내는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그 돈 너한테 안 빌린다 한마디 하고는 시부모님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현관문 열고 집을 나서는 신우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래도 또 불법 사채는 쓰지 말라고요. 지난번에는 상황이 그래서 도와줬지만 두 번은 없다고 그때 가선 진짜로 인생 종칠지도 모르니까 부디 조심하고 돈 빌리기 전에 생각 한 번 더 해보라고 한마디 해줬죠. 신우가 잠깐 뒤를 돌아보더니 당장에라도 덤벼들 듯한 기세로 저를 쳐다봤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지 이내 몸을 휙 돌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난리통이 끝나고 나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너는 왜 그렇게 너만 아냐고 어머니 말 못 들었냐고 신우 앞으로 가게 차려주고 직장은 따로 구하게 만들어서 네 돈부터 빨리 갚겠다고 하지 않으셨냐. 신우가 직장 구해서 한 달에 무인점포로 버는 돈 말고 일해서 번 돈까지 같이 해서 갚게 된다면 늦어도 3년이면 그 돈 다 갚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니 저보고 신우가 싫어서 그냥 회방 놓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은 평생을 신우를 알고 지냈으면서 동생을 그렇게 모르냐고요.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불법 사채 끌어다 쓰는 신우가 잘도 직장 구해서 퍽이나 돈 한 푼 안 쓰고 내 돈부터 갚겠다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며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당신 나랑 결혼할 때 가족들 기둥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돈까지 가족들한테 퍼주려고만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가족들하고 연 안 끊고 지내게 만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아니냐며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지 않냐고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저 혼자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사형까지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이렇게 혼자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맘 편하게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남편 말처럼 이 상황을 제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어떤 의견이든 달게 받을 테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라는데 기둥값이라고 50만 원씩 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이지요. 아무튼 남편한테는 생각이 정리되자마자 이혼하자고 이야기 꺼냈어요.
더 이상 내 돈으로 신우한테 뭐 해줄 생각도 없는데 당신은 그런 내가 너무하다고만 하니 가족들한테 뽑아온 기둥부터 돌려줘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번에 힘들어하는 가족을 도와주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냉혈하는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라면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이게 내 동생, 내 가족이 아니라 너네 가족한테 일어난 일이면 똑같이 그럴 거냐고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보라고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족이면 당신이 반대해도 당연히 도와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우를 도와줄 거면 당신이 당신 돈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는 푼돈 얼마 필요하다고 불법 대출까지 받는 그런 머저리는 없고 그 나이 처먹고 일도 안 하고 가족들이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으로 편하게 살려는 거머리도 없다고 기분 나쁘게 네 동생하고 내 가족들을 동일선상에 놓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말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이 빠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물거리기만 하는 남편한테 또 한마디 해줬어요. 신우가 나한테 갚을 돈은 아무리 생각해도 돌려받을 길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건 당신 돈으로 갚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바로 1분 전까지 내가 자기라면 가족들을 당연히 도와줬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신우가 나한테 갚을 돈 또한 엄연히 빚인데 왜 그건 갚기 싫다고 그러는 거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그리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신우 돈 갚아준 것 중에 당신 월급으로 저축한 돈도 있으니 내가 특별히 500만 원은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까지 당신 돈으로 저축한 돈이 또 넉넉 잡아 500만 원은 될 테고 여지껏 집에 남아있는 대출 갚을 때 들어간 돈 또한 500만 원은 될 것 같으니 총 1,500만 원 깎아서 1,000만 원만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 돈은 다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당신은 결혼할 때 싸들고 온 짐 그대로 싸들고 돌아가면 되는 거니 복잡할 것도 없고 편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태도를 달리하더니 그래도 이혼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면서 일단 신우한테 돈을 해주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고 어떻게든 신우가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 없다고 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요. 꼴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이런 일로 시댁과 부딪힐 일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당신은 그때마다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집안 대들보 노릇을 하려고 들 게 뻔한데 그때 가서 또 이혼이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했죠. 그게 싫으면 그냥 이혼 소송 한번 해보자고 법원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안 봐도 뻔하지만 납득이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나중에 가선 시부모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신우가 당신들 자식이니만큼 당신들 선에서 어떻게든 알아서 해보겠다고 당신들 얼굴 봐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갔어요. 그때 신우까지 찾아와서 괜히 멀쩡히 잘 사는 저희들을 파탄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짜로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든 내 돈부터 갚을 테니 다시 생각해달라 말했다면 아마 다시 생각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신우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 소중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가족까지 내치면서 가족들 기둥 노릇은 졸업하겠다던 남편 말 하나만 믿고 결혼한 제 잘못이 가장 크겠지요. 그것도 모자라 가족들을 등지면서까지 결혼할 게 뭐가 있냐며 어떻게든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고 중간에서 고군분투했던 게 저였으니 남편 말 맞다나 이 이혼에 있어서 제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막상 남편은 다시 가족들 기둥 노릇을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는지 이혼하고 나서는 아예 독립해서 시가족들하고 따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꼴을 보니 언행일치도 안 되는 인간하고 더 늦지 않게 이혼한 게 그나마 제가 잘한 일이 아닐까 싶어 그나마 그건 위안이 되는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3년 차를 맞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은 일단 1억씩 해서 반반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롯이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왔고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따로 없었다 보니 시댁에서 그 돈 전부를 해줬기에 엄밀히 따지자면 반반 결혼을 했다고 보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사실이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 발목을 잡게 만드는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돈을 모아놓지 못한 이유는 취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은 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다는 이유도 한몫하겠고요. 영화 보는 것 말고는 딱히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던 저였다 보니 돈 모으는 것도 딱히 없었어요. 남편이 취직을 늦게 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희 둘 다 직장인이었어요. 연애 시작하고 1년 뒤에 남편이 제대로 사람 대우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첫 직장이 문제가 아주 많은 회사였어요. 직원 수도 40명이 넘는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정식으로 이력서를 내서 취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 단기로 아르바이트해서 취직하는 동안 생활비 좀 마련해보겠다고 들어간 회사였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졸업하고도 계속 출근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 말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 합이 잘 맞고 일도 성향에 맞는 데다가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거기에 사장까지 나서서 이런 식으로는 원래 채용을 잘 안 한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인재를 놓치면 회사 손해라고 취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일을 하라고 설득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간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랑 연애도 시작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짬이 좀 생겼으니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 사수 역할을 하게 되었대요. 처음 남편 밑으로 생긴 부하 직원이다 보니 인생 이야기도 해주고 술도 사주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이 술 한잔하면서 회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실은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박봉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르바이트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을 훨씬 넘긴 경력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직원이 받는 월급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처음 시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했다 보니 그때 당시에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만큼 일을 하는 남편을 아주 호구로 봤던 거였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하러 돈을 더 주냐 뭐 그런 생각이었나 보죠. 남편이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이 되면서 월급을 많이 올려주긴 했는데 많이 올려줬다고 해도 회사에서 뽑는 신입 직원이 받는 돈보다 훨씬 못한 돈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남편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남편도 좀 더 알아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야 아무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 시절이고 주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보니 학교 끝나고 와서 일하면서 매달 6, 70만 원 받던 월급이 220만 원이 돼버리니 남편은 엄청 많이 올려줬던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해마다 연봉도 5%씩 올려줬다는데 원래 받는 돈이 적은데 올라봐야 얼마나 오른 거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배신감에 아주 치가 떨렸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남편 성격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출근을 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려준 신입 직원은 남편 월급 이야기를 듣고 뭐 이딴 회사가 다 있냐며 그날로 바로 그만뒀다고 하는데 남편한테는 그런 결단을 내릴 과감함마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 순전히 저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한 번은 술에 엄청 취해서 속상하다며 저한테 전화를 해왔고 회사에서 박봉으로 아주 뽕을 뽑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저에게 말해줬어요. 저도 이야기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 당사자인 남편은 오죽했겠나요. 당장 안 그만두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제가 남편한테 회사에 당장 사표 집어던지고 사무실도 뒤집어 놓고 오라고 조언을 해줬죠.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꺼려했어요. 당장 벌이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냐고 새 직장 찾을 때까지 백수라고 해서 내가 헤어지자고 안 할 테니 당장 내일 회사부터 그만두라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힘을 얻은 남편은 바로 다음날 회사에 사표를 내던지고 왔죠. 그제서야 거기 사장도 월급을 올려줄 테니 그냥 회사에 남아달라고 남편을 붙잡았다네요.
그동안 헐값에 부려먹은 돈을 다 쳐줘도 모자랄 판에 그 상황에서도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그 신입 직원이 받는 월급보다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나왔대요. 그제서야 남편도 자기가 호구당하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회사를 빠져나왔답니다. 원래는 후임 자리 생길 때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다닐 생각이었는데 더는 못 참겠다면서 말이죠. 그때 남편이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표 집어던지는 와중에도 회사에 인원이 비는 걸 걱정해서 몇 달 더 다닐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바로 때려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로 직장을 구한 건 그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반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그래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경력 인정도 받고 해서 곧바로 대리직함 달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심약하긴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자기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와중에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던 제가 자기를 뒷바라지 해줬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어쨌든 제 덕분에 악독한 회사에 한 방 먹여주고 나온 꼴이 되었으니 저랑 결혼해서 제 말만 듣고 살면 손해보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더라고요. 새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신세를 졌다며 자기랑 결혼해주면 그 은혜를 평생에 걸쳐서 갚아주겠다고 저에게 청혼을 해왔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쉬운 소리 못하고 조금 답답하고 못 믿어온 구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바꿔 말하면 웬만한 거 다 저한테 맞춰주는 착한 사람이었으니 적어도 결혼하면 어이없는 걸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없었을지언정 시댁에서 똑같이 1억을 해주겠다고 했으니 결혼자금 문제도 딱히 따지고 들 게 없었죠. 그렇게 제 1억, 시댁 돈 1억으로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빌라 전세 하나 구해 신혼살림 차리고 맞벌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꽤나 길게 한 편이라서 남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요즘이 옛날처럼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가서 신부 수업 미리 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혼자 살면서 기본적인 살림들은 손에 익은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숙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평생을 부모님 집에서 살아온 남편보다야 제가 훨씬 더 잘했죠. 맞벌이에는 맞살림 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혼자서 겨우 라면 정도 끓여 먹는 게 할 줄 아는 집안일에 전부인 남편에게 뭐 하나 제대로 맡길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신 제가 시키는 것들은 군말 없이 다 했고요.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저에게 잘한다 했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위로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신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우는 제가 남편보다 한참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는 듯 보였고 대놓고 저를 못살게 굴지는 않았지만 탐탁치 않아 한다는 티를 그렇게 내고 다녔거든요. 저희가 결혼식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했어요. 시부모님의 신우네 이렇게만 불렀고 식사 끝나고 커피랑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우리 온다고 집 청소해놓고 음식해놓고 아주 그러느라 고생했겠다고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 말에 남편도 나서서 많이 도와줬다고 힘쓰는 건 남편이 다 도와줘서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는데 신우가 괜히 트집 잡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깟 집안일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기어이 남편을 부려먹는다고요. 그 자리에 심해부도 있었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는 걸 몰랐나 봐요. 저도 모르게 신우한테 그럼 심해부님은 형님 집안일 할 때 구경만 하고 하나도 안 도와주시냐고 놀라면서 되물었어요. 모쪽을 주려고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신우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발언을 시작으로 신우가 아주 스위치가 켜져서는 온갖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튀어나온 말이 우리 집에서 니네 결혼할 때 얼마를 해줬는지나 아냐? 우리 엄마 노후자금 다 털어서 해준 건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신우 말에 말대꾸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열을 내기 시작했죠. 시댁에서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반 결혼했거든요. 신우가 그 사실은 모르나 싶었죠. 결국 신우가 혼자 저렇게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바람에 집들이 분위기도 흐지부지 돼서 그대로 다들 집에 돌아가게 되었죠.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야 남편이 저에게 말해주길
누나가 결혼할 때는 집에서 한 푼도 지원 못 받아서 저런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달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죠. 저도 그때까지는 경황이 없었을 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의아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결혼지원금 받을 때 그게 시부모님 노후자금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해준 적 없는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일찍 하셔서 아직도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세요. 저희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60대 초반이고 어머님이 50대 후반이셨죠. 시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긴 했지만 시아버지가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던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 앞에서 이따금씩 은퇴 이야기도 꺼내고 하셨던 적도 있었기에 저는 당연히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이 사실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 해준 거라는 소리를 들으니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죠. 저희 친정이 저한테 물려줄 만한 재산은 없을지라도 나중에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손 벌릴 생각 없으시다며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누나 결혼할 때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나는 1억이나 받아갔으니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뭔가 뒤숭숭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남편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외 출장일이 잡혀서 4박 5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제가 시키는 거나 대충 도와줄 줄이나 알지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급하게 잡힌 출장 일정이라 남편 먹을 밥이라고 미리 5일치 밥을 준비해 놓을 시간도 부족했어요. 제가 미리 밥을 준비해 놓는다고 한들 당장 하루 이틀치 말고는 나머지는 얼려놓아야 했을 텐데 남편 성격에 데워 먹는 게 귀찮다고 손도 대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길게 집을 비우는 게 처음이었다 보니 차라리 남편한테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괜히 배달 음식만 주구장창 사 먹거나 라면이나 끓여 먹을 게 뻔해 보여서 그렇게 한 거였죠.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연락드려서 20만 원 보내드렸고 저 가 있는 동안 오랜만에 아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시라고도 말씀도 잘 드리고 그렇게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다녀왔더니 남편은 저한테 잘 다녀왔냐느니 고생했다느니 하는 말은 한마디 없었고 은근슬쩍 계속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등이 평소보다 더 굽어 보인다느니 어쩐다느니 어머님 눈이 안 좋아지셨는지 소금이랑 설탕도 구분을 못하셔서 하루는 설탕국을 먹었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식으로 혼자서 쉬지도 않고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혼잣말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지만 집에 남편하고 저 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듣다 못한 제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시댁에서 며칠 지내기로 했다고 하루는 누나랑 매형도 같이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신우가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연세인데 언제부터 모시는 게 좋을런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아직 정정하셨거든요. 물론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야 그때 은퇴해서 편하게 노후 즐기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겠다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 친정부모님도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두 분 다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평생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시던 친정아버지도 정년퇴직 후에 놀고만 있을 수 없다며 아는 분 가게 나가서 청소도 도와주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거든요. 예전이야 환갑이었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두 분 다 정정하시고 일할 거리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벌써부터 합가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며 혼자 열을 내더라고요. 아직 합가하자고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그만큼 이득 보는 게 많은 거 모르냐고 따지더라고요. 이득은 무슨 이득이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애도 대신 봐주실 거 아니겠냐고 그것만 해도 제 월급에 애 봐주는 사람 구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달에 500만 원은 이득을 보는 거랍니다. 그것뿐이겠냐며 어머님이 살림도 대신 다 해주실 거 아니겠냐며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는 집안일을 2시간씩만 잡아도 우리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것도 달에 200만 원은 좋게 될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 나중에 가면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될 게 당연한 건데 당장 내일부터 모시나 나중에 가서 모시나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마치 저한테 선택권이라고는 없다는 듯이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입에 모터가 달린 것 마냥 따다다 쏘아대는 걸 보니 누가 보면 미리 연습이라도 한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말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합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해줬습니다. 당신 말 맞다나 시어머니가 살림해주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애 봐주시고 그러는 거 생각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말이다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이유가 여태껏 고생하신 부모님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집안일 전체를 어머님한테 떠맡기는 것도 모자라 황혼육아까지 시키려는 거냐고요. 굳이 모시고 살지 않아도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지금 시댁에서 집안일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육아까지 떠넘겨버리면 어머님은 오히려 2배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역시나 남편은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한 건지 쩔쩔매면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당신이 주장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을 때 우리한테 이로운 경제적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시뻘개져서 있는 남편한테 그리고 아들이라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거야 당신한테나 당연한 거지. 나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지 않냐. 결혼 전부터 서로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부모님을 모시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부모님이 노후자금이 없는데 그럼 2분은 어떡하라는 거냐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합가 이야기를 난데없이 꺼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라면 나는 더더욱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화를 내면서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성질을 부리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주장 내세우며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는지 연애 3년에 결혼 3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제 말만 들으면 앞으로 손해보고 살 일은 없겠다며 결혼하자고 해놓고서는 왜 가만히 있는 저를 시부모님 노후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나쁜 며느리를 만드는지 싶네요. 정말이지 결혼지원금 한번 잘못 받았다가 졸지에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를 하게 생겨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딱 잘라 말해야 남편도 고집 그만 부리고 포기할런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이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후기입니다. 좀 더 빨리 후기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모든 일 마무리 짓고 나서야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과는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기로 했어요. 아들이면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거라 했으니 아마 남편은 소원대로 시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겠죠. 사실 그건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편하고는 그날부터 냉전 상태에 돌입했는데 아침이면 아침마다 퇴근하면 퇴근한 대로 저한테 생각 좀 해봤냐며 계속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에 배우의 신우가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기야 싫은 소리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자기 고집 부리고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합가 대상인 시부모님이 뒷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 뜻에 거역할 수 없으니 남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아니고 신우가 문제였네요. 몇 번이고 합가를 물어오는 남편 말에 언젠가부터 저는 싫다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무시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는 제 마음을 돌려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루는 퇴근길에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게 다 신우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였을 테니 신우라고 뭐 별게 있었겠나요. 드라마 재방송하듯이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시부모님 노후자금으로 결혼했으면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몰랐냐고요. 이 상황에 손이신우라고 해서 예의 차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서 저도 말하는 것마다 따박따박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반반 결혼했는데 그 돈이 시부모님 노후자금이건 빚을 내서 해준 거건 무슨 상관이냐고요. 막말로
사실 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친정부모님 노후자금이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면 저도 친정부모님 노후자금으로 결혼한 게 되는 거니 당장 내일부터 친정부모님도 이 집으로 모셔오면 되는 거냐고요. 신우는 말로는 안 되겠으니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출가회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라는 소리를 꺼내더군요. 자기도 따지고 보면 며느리면서 출가회인 이야기가 하고 싶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출가회인이면 출가회인답게 친정일에 신경 끄고 형님이나 알아서 잘하라고 했어요. 당장 형님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냐고요. 그제서야 신우도 억지 부린다고 제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조건을 걸어오면서 회유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합가 사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신우의 주도하에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빌라가 요즘 시세로 2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지원받은 만큼 꼭 받아야 적성이 풀리겠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길 시부모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1억이 생기는 거니 손해는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었죠. 속이 뻔히 보여서 함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시부모님 집을 팔면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느냐 따져 물으니 당연히 니네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고작 1억 받자고 제가 앞으로 못해도 30년 평생을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겠냐 물으니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그럼 우리 엄마 아빠 길바닥에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냐며 욕짓거리를 쏟아붓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 노후자금 걱정하는 딸이 정작 뒤에서 하는 짓이라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 팔아 그 돈 꿀꺽하고 동생한테 오갈곳없는 부모님을 떠넘기는 거냐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대체 누구냐고 되받아쳐줬네요. 자기도 말문이 막혔는지 혼자 부들부들대면서 악을 쓰다가 그럼 부모님 노후자금이나 뱉어내라고 엄포를 놓길래 반반 결혼한다고 받은 돈을 내가 왜 뱉어내야 되냐고 그렇게 효녀노릇이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이나 다녀오라 한마디 해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주니 신우 혼자 길길이 날뛰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차비 쓰기가 싫었는지 남편 보고 태워다 달라더군요. 남편은 거기서 속도 없이 신우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이걸로 끝났더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 차 안에서 신우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지 집에 돌아온 남편이 다짜고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가장인 나도 우습게 보는 거냐며 2차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 놓으면 신우가 와서 저러고 신우의 말을 무시하면 남편이 와서 저러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게 앞으로 펼쳐질 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시부모님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길바닥에 내몰면 내몰았지.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렸어요. 남편한테 원하는 대로 신우한테 결혼할 때 받은 돈도 돌려주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라고 한마디 해줬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남편은 제가 이제서야 자기 말을 듣는 건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려서 웃더라고요. 언제쯤 오시라고 하면 되겠냐, 방은 어떤 방을 정리하면 되겠냐 혼자 들떠서 신이 나 있더라고요. 아무 때고 당신 원할 때 하면 되고 안방을 들여도 되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남편은 내일 당장 모시는 거 아니니 천천히 하라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한테 나는 일단 친정에 가 있을 테니 서류 준비되는 대로 만나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정산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반반 결혼했고 똑같이 맞벌이 했으니까 정확하게 절반 나눌 거고 정확한 정산은 나중에 날 잡아서 한 번에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눈치를 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얼굴이 죽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당장 당신 누나가 되었든 당신 부모님이 되었던 간에 내 피 같은 돈 1억을 넘겨줄 생각도 없으니 내가 빠져주는 거라고요. 나만 빠져주면 우리 돈 1억이 아니라 네 돈 1억을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걸 신우랑 공평하게 나눠갔던 그 길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아들로 태어난 도리를 하던 그때부터는 당신 좋은 대로 하면 되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아연실색을 하면서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며 그제서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지금 이 상황에 이혼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당장 말해보라 그랬어요. 시간 넉넉히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신우랑 한통속이라 저러는 거지. 남편도 합가를 하던가 생돈을 날려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던 건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좋은 방법이라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어차피 우리 맞벌이 하고 있고 아이도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없지 않냐면서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신우한테 보내주잡니다. 그러면 4년이면 5천만 원이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시부모님도 모실 필요 없고 따지고 보면 누나도 똑같이 5천씩 받은 꼴이 되는 거니 더 아무 말 없지 않겠냐면서요. 당신 지금 누나한테 돈을 주고 싶은 거냐? 시부모님 모시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냐고 반문했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있길래 그냥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남편도 아니고 신우도 아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시부모님과 상의가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야 남편하고 신우가 말하는 꼴을 보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였던 거였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예상은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왔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신우가 저희 앞에서 합가나 돈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단도리를 하겠다고 하셨죠. 원래부터 남편이 지 누나 말에는 꼼짝을 못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못하고 결정도 잘 못 내리는 남편 성격이 신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았네요. 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대답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면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그냥 넘어갔겠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남편이 신우한테 원래부터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더욱이 이혼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더 길게 끌어봤자 결과는 똑같겠다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서류 작성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 서류 건네주면서도 남편이 울고불고 매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남편이 제 마음 돌려보겠다고 또 제가 몰랐던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말해줬습니다. 신우가 결혼하자마자도 아니고 3년 만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신우가 남편 몰래 빚내서 주식을 시작했다가 원금 대부분 날려먹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그냥 그 돈을 해주자니 거절당할 것 같아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거라네요. 그거 걸리면 누나가 이혼당할 것 같다고 울고불고 부탁을 해오는데 자기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누나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랍니다. 하지만 이젠 당장 누나가 이혼을 당하던 말던 손절해버리고 우리 미래만 위해서 살겠다고 말해오는데 긴 말할 것 없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질질 끌면 나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하자고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지만 정작 이 사건의 원흉인 신우는 저한테 전화는커녕 문자도 한 통 보내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 서류 제출하고 나오는데도 숙려기간 동안 잘 좀 생각해달라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속이 너무 후련하더군요. 결혼하면 제 말만 듣고 살아도 손해보는 게 없겠다더니 결국 누나 말 듣다가 자기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남편도 제정신이면 재산 분할한 돈으로 신우 빚 갚아주고 그러진 않겠죠. 이제 이혼해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 아무쪼록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싶은 따름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후기를 남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이혼한 마당에 남편이며 그 식구들과 두 번 다시 얽힐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신우가 몸소 전화까지 해줘서 근황을 알려준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후기를 남깁니다. 다짜고짜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며 욕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신우아 등을 돌렸나 봐요. 일단 노후자금이라고 했으니 남편이 재산분할 받은 돈 중 결혼자금으로 받아온 돈을 신우가 아니라 시부모님한테 돌려드렸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가 자기 주식빚 때문에 두 분 모르게 집까지 팔아가며 억지로 저희를 합가시키려 했고 결국 그 때문에 아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제 생각이지만 그게 너무 괘씸했었나 봐요. 시부모님이 신우한테 노후자금 걱정해주더니 왜 이제 와서 주식빚을 갚아달라고 하느냐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자도 메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걸 남편한테 들키게 되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혼당한 애 만회하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어요.
피차나도 너 때문에 이혼녀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데 네가 이혼당한다고 하면 내가 뭐 미안해라도 할 줄 알고 전화한 거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지은 죄를 돌려받는 거니 억울해 말고 이참에 여태껏 잘못 살아온 네 인생이나 한번 돌아보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빽빽 지르던 신우를 뒤로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젠 두 번 다시 그 집구석하고 얽힐 일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혼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였던 신우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처참하게 되었다는 거나 위안 삼으려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두고 다가올 행복한 미래에 대한 단꿈에 빠져있던 28살 여자예요. 그리고 제 표현에서 다들 눈치채셨듯이 파혼한 여성이기도 하지요. 정말이지, 저도 제가 이렇게 파혼하게 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으로 씁쓸할 뿐입니다. 제가 비록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머리가 잘 돌아간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자신이 눈치백단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도 많았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들을 건 듣고 걸러 들을 건 단번에 거르는 제 나름의 기준도 확고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무수한 조언에서도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저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들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들 공통적으로 하던 말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일들로 계속 다투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 서로 싫은 소리가 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솔직히 설마 싶긴 했어요. 연애도 어느 정도 했으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결혼 준비하면서 좀 부딪혔다고 파혼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들 하도 겁을 주니 혹시나 저도 남자친구와 부딪히게 되면 그때마다 제가 먼저 좀 더 양보하고 맞춰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크게 제가 손해를 본다거나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 좋을 대로 하게 두는 편이라서 어려울 건 없다 싶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크게 갈등을 겪은 적도 없네요. 그런데 결국 이런 꼴사나운 엔딩이라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합니다. 물론 심란한 거랑 별개로 저 때문이란 생각은 요만큼도 없지만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괘씸하게도 그런 제 성격을 오히려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를 해주니 그 하나에 만족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어느샌가 두 개는 안 해주냐는 식이었고, 그래서 또 두 개를 해주니 세 개는 왜 안 되냐는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저도 저대로 뭐랄까 제 인내심을 시험받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나중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은 게 한마디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결혼해봤자 나만 더 고달퍼지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한테 파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네요. 솔직히 파혼하고 난 직후에는 제 스스로도 100% 잘했다는 확신보다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당장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체면이란 게 있는데 주변에다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셨는데 결혼하기로 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파혼한 걸 부모님이 아시면 주변 사람들 보기 창피하시지 나늘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 쓰잘데기 없는 걱정에 며칠 동안이나 뒤척이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모든 잡생각은 떨쳐냈고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있지만요.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저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적어도 연애하는 동안에는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예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결혼 자체부터가 남자친구가 오롯이 원해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다기보다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더 원하셨던 일이었어요. 이제 아들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빨리 안정적인 가정도 꾸리고 손주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셨다나요? 아무튼 그걸 알게 됐을 때 당연히 저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뭐랄까. 남자친구가 먼저 원했다기보다는 어머님 아버님도 원하시니까 겸사겸사 프로포즈를 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금씩 관찰 아닌 관찰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정말 시시콜콜한 일들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시며 말 그대로 남자친구를 컨트롤하려는 것 같았죠.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제 눈엔 그저 간섭심한 부모와 줏대없는 자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건 어쩌면 한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애지중지 아껴주셨는데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신 이후로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 외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당신은 다른 건 하나 바라는 거 없고 그저 저 시집 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을 안 하고 살 것도 아니고 저라고 뭐 완벽한 여자일 리도 없었을 테니 서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혼이란 건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금 모든 게 후회가 되네요. 사실 결혼할 때 소위 사람들이 확인하는 조건들만 놓고 말해보자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한마디로 뭐 어디 빠지는데 하나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제 남자친구가 더더욱 마음에 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서로 가벼운 대화가 오가다가 식사가 시작되고 나자 저희가 먼저 반반 결혼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친구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줄곧 반반 결혼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여자가 시집 오면서 남자만큼 돈을 쓰냐며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당신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며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네가 저희보다 월등히 여유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다 까놓고 비교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저희 둘이 서로 대강 파악하기로는 그럭저럭 비슷한 수준이다 싶었죠. 게다가 저도 남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럭저럭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 여기에 부족한 건 대출 조금 받아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가야 시집 가서도 제가 할 말은 하고 산다 싶으셨기에 하나라도 더해주면 더해주지 덜 해줄 생각은 없으신 상황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어머님께선 몇 번이고 당신은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는 안 된다며 한사코 반반 결혼을 반대하셨으니 속 보이는 소리 같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으로서는 이 정도면 설득은 할 만큼 했다 싶기도 했고 게다가 까놓고 뭐 더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덜 해오라는데 그걸 구태여 싫다 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님께선 그러면 혼수랑 예단은 최대한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드리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로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이지 괜찮은 사윗감이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란 게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더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식구들, 그러니까 예비시댁 식구들이 감춰왔던 그 비열한 인성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저의 신우가 되었을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미 3년 전에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그런 남자친구의 누나와 제가 조금은 통하는 사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같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물론 파혼한 마당에 이런 기대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지만요. 아무튼 저희 집 쪽에서 결혼 자금의 반을 똑같이 낸다고 해도 거절하시며 아들 결혼시키는데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다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친구 누나가 시집갈 때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제서야 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더러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아들하고 딸을 완전히 달리 대하시는 말 그대로 남아선호 사상의 끝판왕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턴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도 차별하시는 분이 며느리라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 하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그 남자친구 누나네가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하고 남자친구가 간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저더러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묻대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아직은 결혼 전이었다 보니 굳이 가야 할 필요도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가족 행사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참석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했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 생각에 제가 만약 남자친구 누나 입장이라면 동생이랑 결혼할 여자라곤 해도 어쨌든 남인데 집들이에 와서 자기 사는 걸 보고하는 게 썩 편할 것 같지만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 나름의 배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처음엔 솔직히 어머님인 줄도 몰랐어요. 어머님한테 연락처를 가르쳐드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뜨길래 안 받으면 끊겠지 하고는 출근 준비를 이어갔는데 한번 끊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또 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누군데 아침부터 일어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의 주인은 어머님이었어요. 게다가 굉장히 언짢은 목소리로 전화를 왜 제깍제깍 안 받냐며 짜증을 내더니 이내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이지 않냐며 그러니까 집들이에 무조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만큼 차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제가 말 한마디 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그냥 냅다 끊어버렸지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전에 어머님이 전화로 하신 이야기를 전하며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 떠나서 저는 말이라도 일단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당장 제 번호를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한테 알려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전혀요. 남자친구는 제 핸드폰 번호에 대한 건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그저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 않냐면서 저더러 벌써부터 어머니가 하는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더니 혹시라도 앞으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말대꾸를 한다거나 되묻지 말랍니다. 그랬다간 어머님한테서 괜히 더 싫은 소리만 듣게 될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조언이랍시고 무조건 어머님한테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남자친구가 꽤나 실망스러웠어요. 결혼하기 전이야 뭐 어머님하고의 관계가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 곧 저랑 결혼하면 어쨌든 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남자친구가 무조건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꼴을 봐서는 어림택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비록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지라도 그런 걸 당장 입 밖으로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어머님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어머님 말씀대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네 집들이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걸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또 빈손으로 갈 순 없으니 선물도 사야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꽤나 들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뭐 저 혼자 고민했을 뿐이지 딱히 남자친구한테 말하기도 뭐했고.
여러 가지로 정말이지 내키지 않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가기로 약속은 했고 마침내 집들이 당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칼퇴는 언감생심, 야근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전하니 제 걱정은 뒷전이고 그저 최대한 빨리 오란 소리만 몇 번이고 하대요. 진짜 야근이 있는 건 맞는 거지 하면서 재차 확인하는 게 제가 가기 싫어서 꾀부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회사 일 때문에 집들이 참석 못하면 진짜로 어머님이고 남자친구고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야근은 피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퇴근은 늦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이 나게 남자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는데 초행길인데다가 차도 어찌나 막히던지요. 게다가 처음 가보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들 동찾느라 조금씩 헤매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데리러 나와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지금 식사 중인데 어떻게 나가냐면서 건물에 몇 동인지 다 적혀 있는데 왜 못 찾겠다는 거냐며 저더러 알아서 찾아오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빈정이 확 상했죠. 게다가 그뿐인가요?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식사는 다 끝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서운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약속 시간보다 늦은 건 저고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쨌든 제가 오든 안 오든 예정대로 식사를 해버릴 만큼 저희 참석 유무가 전혀 상관없는 자리였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남자친구를 통해서 오늘 늦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럼 그냥 오지 말라고 해줄 수도 있던 거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전혀 배려받고 있단 기분이 들질 않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벌받는 기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누나가 슬쩍 저더러 그럼 밥은 먹고 온 거냐 배가 고프진 않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느라 피곤했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좀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당장 남자친구도 저한테 그런 건 전혀 물어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가 늦어서 못 먹은 걸 가지고 뭘 신경을 쓰고 있냐면서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저 하나 때문에 기껏 차려놓은 밥 다 시켜가면서까지 기다리기라도 했었어야 했냐는 거예요. 저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려주길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먼저들 식사 마친 걸 가지고 제가 뭐라 말 한마디 했던 것도 아닌데 다르고 다른 법인데 굳이 그렇게 말에 가시를 담아서 한마디 해야만 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까지 들은 마당에 아무리 배가 고팠다고 해도 뭔들 먹고 싶기야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 누나한테 괜찮다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곤 더는 말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간 아들인 남자친구를 대하시는 모습에서 보통은 아니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면만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마디로 저를 무슨 다 잡은 물고기 정도로 생각을 하신 건지 얼마 전 전화도 그렇고 저한테 너무 막 하시는구나 싶은 게 말 그대로 거슬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앉는 저를 보시고선 넌 계속 앉아만 있을 거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니 급기야 제 앞으로 밥풀이 덕지덕지 붙은 밥그릇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일어나서 상 좀 치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진짜 남자친구랑 이미 식도 올린 진짜 어머님 며느리라고 쳐도 어쨌든 여기가 제 집도 아닌데 왜 제가 상을 치워야 하는 거며 게다가 저는 밥 한 술 먹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왜 밥상을 치워야 하는 거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누나가 됐다고 놔두라더니 준비한 안주도 몇 개 없다고 그냥 여기서 후식까지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리 앞에다가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먹으라며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누나 때문에 저도 정말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화를 간신히 눌러가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제 남자친구는 뭐라고 있었는 줄 아세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TV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 보나 했더니 무슨 돌싱들이 잔뜩 나와서는 자기들이 왜 이혼을 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었어요. 패널들 반응이 이혼 참 잘했다고, 평생 참고만 살면 병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결혼 생활 해본 적 없지만 괜시리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벌써부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된통 시달려서 당장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저러다가 나중에 내가 저 TV 프로그램 나와서 이혼을 왜 했는지 이야기를 꺼내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들이 2차로 말은 후식이라 했지만 결국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면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던 술자리가 계속해서 길어졌고, 그러니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던 저는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막차는 끊기기 전에 나와야지 집에는 갈 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남자친구 허벅지를 슬쩍 찌르면서 눈치를 줬는데, 이 한심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들리게 허벅지는 왜 찌르고 있냐면서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남자친구 누나가 눈치를 챈 건지 시간이 늦었다며 이제 다들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 매형도 아닌 게 아니라 피곤했는지 눈이 시뻘개져서는 눈 좀 붙여야겠다며 방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했고요. 참고로 남자친구 매형이 그랬을 땐 남자친구 어머님께선 아이고 피곤할 텐데 수고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늦게까지 우리가 미안하다 소리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사위한테는 아주 그냥 그렇게 나이스하실 수가 없더라니까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좀만 더 있다가라며 저를 놔주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저는 말 그대로 남자친구가 취해 쓰러지고 나서야 택시를 부를 수가 있었죠. 택시가 다 와간다는 알림을 받고 나서 저는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실 테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모임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남자친구의 누나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도 예비시 부모 눈치 본다고 새벽 한참 늦게까지 버티고 있던 저한테 표정만 봐도 미안해 죽으려고 하는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제 말을 듣고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해주기는커녕 저한테 가기는 어딜 가냐고, 며느리가 벌써부터 내뺄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갈 거면 집들이 자리 뒷정리랑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고 가라고, 새벽녘에 깨워줄 테니까 일어나서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하던가 하라면서요. 세상에 제가 여지껏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방 3개짜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한 방 쓰시고 남자친구의 누나랑 매형이 당연히 같은 방 쓸 테고, 그럼 남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남자친구하고 저보고 지금 한 방을 쓰라고 하는 건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았겠나요? 그리고 애초에 자고 가라 마라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제가 뭐라고 이 집구석 집들이 한 걸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집에 가라는 건 더더욱이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도 그런 어머님의 말이 어이가 없었는지 왜 저한테 뒷정리를 하라고 시키냐고 하면서 어머님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뒷정리는 나 혼자 하면 된다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원래 며느리는 초장부터 기강을 잡아놓아야 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늦게 오는 것부터 문제 아니냐고. 집들이라고 했으면 응당 퇴근하고 올 게 아니라 회사에는 미리 휴가를 내놓고 아침부터 와서 음식하는 것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는 걸 도와줬어야 하지 않았겠냐시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하나 안 도와줘 놓고 뒷정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집에 간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나 하냐고 하는 겁니다. 늦게 온 것도 봐주고 준비하는 거 안 도와줬던 것도 다 생각해서 눈을 감아주고 있었더니 이제 보니 며느리가 아주 시대갈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벌써부터 뒷정리하는 걸 내빼려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하고 가면 자기 위로 어른들이 대신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다 늙어서 상점 모시고 살 일이 있냐고 하시며 지금 며느리 버릇을 확실하게 들여놔야지, 안 그러면 시어미가 며느리 떠받들고 눈치 보면서 사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더 열이 받은 건지
남자친구네 누나한테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신우면 신우답게 엄마 편에 서서 며느리 꼼짝 못하게 정신교육 시켜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남자친구의 누나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날 처음 본 남자친구 누나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그나마 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괜히 거기서 사건 사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제 막 이사를 온 만큼 한동안 이 집에 살아야 할 테고 야밤에 괜히 일 크게 만들었다가 언성이라도 높아진다면 남자친구네 누나 입장에서는 이웃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테니 좋은 거 하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뭘 참고 있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고 참으면 병 된다고 아까 TV에서 보지 않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머님한테 그날 하루 내내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었습니다. 지금 며느리를 얻으시는 건지 식모를 구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시냐고 세상 어느 정신 빠진 여자가 결혼 전부터 시댁도 아니고 신우될 사람 집들이 자리 불려와서 이런 식모 대우를 당하고도 이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겠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서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큰 소리 한마디 내질렀어요.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 하나도 못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 아들 결혼 목전에 두고 뒤엎어버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아들 혼삿길 망쳐놓으니까 기분 좋으시냐고 목청이 떨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고 뻗어버린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짜리 2장 꺼내가지고 나왔어요. 이 시간까지 버티고 있던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집까지 할증 붙은 택시 타고 가는 거 내 돈으로 낸다면 아까워서 제 명에 못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말이에요. 제가 언성 높이며 따지고 들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건지 어안이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가 아들 지갑 꺼내서 돈 꺼내는 걸 보고는 정신이 퍼뜩 들었는지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들한테 눈 시퍼렇게 뜨고 언성을 높이고 있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 받을 만큼 받았다고 적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배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라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식모 대접받으면서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연한 거란 듯이 가만히 있는 어머님 아들 꼬라지 보아하니 가정교육을 그간 어떻게 받았는지 눈에 뻔히 보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벼랑간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 다 했냐고 하면서 너 이리 와보라고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그 순간 남자친구 누나가 나서더니 엄마도 며느리였고 나도 이 집에서 며느리인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한테 다가오는 어머님을 막아서 주었습니다. 그 덕에 더 더러운 꼴은 안 보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다음 날이 돼서야 남자친구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걸 보아하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이 네 여친한테 물어보라 하고 아무 말 안 한 거구나 싶었죠. 남자친구한테는 결혼이고 나발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네 집 며느리는 안 될 거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는 나 말고 엄마한테나 직접 들으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대길래 회사 일도 바쁘고 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기도 해서 그냥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결국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온 건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중간 역할 잘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길래 진작에 하면 될 걸 왜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느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퍽이나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말해주고 손님으로 초대받아 설거지도 해주고 아예 집안일도 대신 해주고 오는 그런 사람 구해다가 결혼한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럼 적어도 엄마한테 이쁨은 계속 받을 거 아니냐고 한마디 더 해주면서요. 기차가 떠났는데 뒤에서 손은 들어봤자 기차가 뭐 후진이라도 해주겠나요? 그렇게 파혼 선언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나 저희 회사 앞에 의외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누나한테는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이웃들한테 괜히 민폐 끼쳤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남자친구 누나만큼은 계속해서 제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한마디 건넸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누나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처음이라며 덕분에 속이 다 후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지껏 딸이라고 남동생한테 차별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덕분에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네요. 그래도 아들이 최고라 여기시는 분인데 아들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솔직히 동생, 그러니까 남자친구 부탁받아서 어떻게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해서 찾아온 거긴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는 걸 보니 솔직히 다시 만나달라 말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한테 파혼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젖었다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저러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엄청 쩔쩔매면서 다시 데려가지고만 오면 잘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계신다네요. 그러니 혹시 생각이 있으면 동생한테 연락이나 해보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저는 이미 마음 굳혔고 다시 시작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남자친구네 누나는 저를 보고 씩 웃고는 잘 결정했다고.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건 알지 않느냐고. 지금이야 그렇지 언제 또 돌변하실지 모르고 동생도 평생 남자라고 대접받으며 살아왔는데 지금이야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냐대요. 그러곤 쿨하게 집에 돌아가는데 적어도 그 집에 사람 한 명은 정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결혼했다면 남자친구 누나하고는 꽤나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뭐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지 남자친구 누나랑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 누나 말 맞다나 평생을 아들 최고라고 대접받고 살아왔는데 그 성격에 얼마나 그렇게 어머님하고 등지고 지낼지런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요. 적어도 시월드 문턱에서 재빠르게 유턴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